예, 지난번에 세금 강좌에서 개방화가 세금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개방화로 인한 세금 정책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같은 토픽으로 다시 이제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유가 개방화가 그만큼 중요하단 말입니다. 개방화에 대한 이해 없이는 세금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개방화라는 것을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면은 경쟁이 더 넓은 경쟁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폐쇄경제 하에서는 한국이란 조그만 땅덩어리, 다시 말해서 5천만 이런 이 시장 구조에서 경쟁을 하는데 개방화가 되면은 이제 70억 인구, 70억 소비자를 대상으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간은 이런 넓어진 이런 이 경쟁 구조 하에서 아마 자발적으로 열심히 사업 경제 행위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정부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 정부는 무엇을 해서 이 개방화 이런 변화하는 이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이런 국민의 먹거리를 더 많이 얻어올 수 있을까?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제도, 정책입니다. 자, 그러면 민간이 나름대로 열심히 더 경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정책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자, 세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한국 사람뿐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세금이 높으면 싫어합니다. 이것은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듯이 사람은 세금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어떤 경제 활동이 움직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각국은 이런 측면에서 정책에 있어서 공통된 어떤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세금을 통해서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경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세금 낮추는 경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경쟁을 이야기 많이 했었지만은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세금 낮추는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세상에 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전 세계가 이런 세금의 이런 낮추기 경쟁을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것을 세목별로 한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은 경제활동, 이런 에서 가장, 이 영향력이 큰 법인세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개방화를 1980년대에 나름대로 시작했다고 이렇게 볼 때 그 모두가 지금 점점점 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980년도에 법인세율을 보면은 지금 생각해보면은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법인세율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최고 한계세율이 50%였습니다. 쉽게 가서 1억을 기업이 벌어들이면은 5천만 원을 세금을 낸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일본도 40%였습니다. 영국이 52%, 미국이 46%. 전반적으로 대체로 한 50% 절반은 세금으로 떼나간 이런 시절이 바로 이 33년 전 1980년대 전 세계의 법인세율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정확하게 3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법인세율을 보면은 독일 같은 경우에 50%에서 15%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 30년 동안 지나면서 이 점점점 낮아진 것이지 갑자기 30년 후에 15년 떨어진 것이 아니죠. 실제로 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의 평균 법인세율을 우리가 통계치료를 쫙 보면은 한 해도 안 빠지고 평균 법인세율이 떨어지는 그런 패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각국은 이 점차로 조금씩 법인세율을 낮추는 그런 패턴을 공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영국 같은 경우에도 1980년도에 52%였는데 2010년대는 28%로 내렸습니다.
미국은 46%에서 35% 내렸고요. 일본은 40%에서 30년 이후에는 30%로 낮췄습니다. 자, 제대로 이렇게 산다는 그런 국가치고 이런 법인 세율을 어느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안 낮춘 나라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인 세율을 낮추면 세수가 떨어집니다. 자, 정부치고 세수를 잃어버리는 것을 싫어하는, 잃어버리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그 정부는 원해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율을 떨어뜨린 이유는 세수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거 법인 세율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그 국가의 기업들이 혹은 외국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그런 정책 수단으로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세금 낮추는 정책이 중요한 그 나라를 경제 성장시키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세금 낮추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 나라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 낮추느냐. 그러면 우리는 또 거기서 한계적으로 조금 더 높게 만들고 이런 그 세금 낮추는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국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도 사실 똑같은 패턴을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습니다. 한국의 압축 성장, 나름대로 경제 성장이 갈목할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비록 현재 지금 법인 세율 관련해서 많은 어떤 그 논쟁이 있지만은 우리가 30년 동안에 흘러온 그 패턴을 보면은 이런 어떤 그 세계적인 규범, 다시 말해서 세금 낮추는 그런 어떤 그 이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것을 우리가 수치로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981년도에 우리나라의 최고 법인 세율은 40%였습니다. 지금은 얼마입니까? 최고 한계 세율이 22%입니다. 81년도에 41%였는데 10년이 전 91년도에 34%가 됐고 2002년도에까지는 27%였습니다. 지금 22%죠. 자, 이렇게 이제 확연하게 떨어지는 이 패턴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한국의 기업이 한국의 경제가 나름대로 전 세계의 그런 그 흐름에 거스리지 않고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큰 하나의 흐름에 있어서 요사이는 이상한 이 흐름이 있습니다. 법인세율은 올리자는 이런 이 인식이 점점점 파고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이런 이상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2011년만 하더라도 한국의 법인세율이 1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 22% 두 단계의 누진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작년에 두 단계에서 세 단계를 올렸습니다. 10%, 20%, 그리고 200억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말해서, 법인의, 이윤이 200억 이상일 경우에는 22%를 만드는 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각국은 계속 이런 이 조세 경쟁을 통해서 법인 세율을 낮추는 그런, 이 경영을 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지난해 일어났던 이 조세의 이 개정안을 보면은 완전히 이런 그 패턴에서 이 벗어나는 이런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는 뭐 대부분의 모든 국가들이 누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누진 구조라는 것은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세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세율이기 때문에 낮은 단계에 있는 이런 소득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10%의 세율을 적용시킨다면은 높은 단계에 있는 소득에 대해서는 30%라는 세율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세 부담이 엄청나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사실 81년도를 보면은 이 세계의 소득세율이 그야말로 폐쇄 경제가 어떠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패턴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의 경우 최고 한계 세율이 93%였습니다. 자, 93%를 가진 의미는 뭡니까? 만약에 1,000만 원을 어떤 개인이 벌어들였다면은 930만 원을 세금으로 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1,000만 원을 벌었는데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은 7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상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런 패턴이 대부분 많은 국가에서 보였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60%였습니다. 독일은 56%, 프랑스의 60%, 우리가 잘 아는 이 스웨덴, 우리나라에서 항상 어떤 정책에 있어서 스웨덴이 모범 국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스웨덴의 최고 한계세율이 85%였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소득세율이 최고 한계세율이 85%, 스웨덴처럼 85%, 일본처럼 90% 이렇게 된다면은 개인이 열심히 경제 활동을 통해서 더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날 수가 없죠. 그래도 그 당시는 81년도이기 때문에 이런 그 나라의 세금 정책이 나쁘다 혹은 잘못했다고 생각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도 우리가 이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 당시는 폐쇄 경제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나라의 정책이 잘못됐다 혹은 나쁘다고 생각해서 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마음대로 옮기는, 마음대로 이사할 수 있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왔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각국의 이런 소득세율의 변화가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말씀드린 일본이 93%였는데 2008년도에 50%의 최고 한계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85%였는데 2008년도에는 거의 한 57%입니다. 자, 미국은 50%에서 한 42%, 프랑스도 60%에서 50%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각국마다 떨어지는 그 폭은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방향은 똑같은 것입니다. 세율을 낮추지 않고서는 절대 소위 말해서 열심히 경제활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생산성이 높은 이런 개인을 그 나라에서 잡아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각국들은 다른 나라에서 소득세율이 얼마큼 떨어뜨리는가를 굉장히 유심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각국의 자기 자국의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이 거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기 때문에 각국들은 하는 이런 이 세금의 정책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냐 하는 쪽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국의 경우 똑같습니다. 한국에도 이 1981년도에 그 당시만 30년 전이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최고 한계세율이 79%였습니다. 거의 80%였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웨덴이나 일본보다는 못하지만은 거의 같은 수준의 높은 이 한계세율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 이런 그 80%에 대한 어떤 그 이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찬성했을 겁니다. 왜? 부자에 대해서 뭐 최고 소득이 높은 부자에 대해서 그 부자가 거둬들이는 그 부분 한계 부분에 대해서 80% 하기 때문에 80%를 세금으로 떼기 때문에 얼마나 공평하냐 이거죠. 소득이 높은 사람이 마음대로 이 높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 제도는 굉장히 공평하다 하는 이런 그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국의 2008년도에는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거의 한 38% 되고 있습니다. 자, 엄청나게 내린 것이죠. 지금은 기본적으로 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을 최대한 대로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80%를 유지한다고 하면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이런 그 경제 활동을 할 분이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일 안 하고 그냥 노는 게 낫죠. 자, 이것이 바로 소득세에 있어서도 이런 개방의 이런 그 하나의 흐름에 따라서 각국이 이런 규범에 동참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 정책의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영국의 경우 대처 수상이 상당히 국민의 영웅으로 이렇게 이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 대처 수상이 정권을 잡았을 때가 그때가 그 개방화가 시작되는 그런 무렵이었습니다. 대처 정부의 가장 큰 정책 철학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
바탕으로 한,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경제 활동을 유인하고 가속화시키는 이런 정책이었습니다. 그 세금 정책에서 봤을 때 대처가 대처 수상이 정권을 잡기 이전에는 최고 한계 소득세율이 90%까지 갔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형평을 강조하고 경제 사회주의적인 그런 그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 그런 그 영국을 한 10여년 이렇게 집권하면서 놓을 때는 거의 한 40%로 낮추고 나간 것입니다. 자,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조세는 형평을 위한 수단이고 이 소득이 높은 이런 그 사람에 대해서 높은 단계에 이 세율을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세상이었는데 그런 인식을 바꾸면서 실제로 40%까지 낮췄다는 것은 엄청난 어떤 성과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소득 이렇게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두 가지 형태의 소득이 대표적인 구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근로소득, 다음은 노동소득 이렇게 얘기하죠. 근로소득, 노동소득. 그리고 이제 그 자본, 이렇게 노동을 하든지 근로를 하든지 통해서 이루어진 남들의 이제 그 소득을 우리가 모이면은 어느 정도 은행에 혹은 뭐 주식에 투자하게 되는 이런 그 자본소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종합, 이 소득세제 이렇게 해가지고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을 전부 합해가지고 물론 이제 자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대액을 뭐 2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적용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득세제 시스템은 종합 합산해서 하는 그런 세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자본이나 소득이나 똑같이 취급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북유럽 국가, 아마 복지 천국이라고 볼 수 있는 유럽,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이런 국가들에서는 대표적으로 얘가 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국가들이 굉장히 공평한 형평을 추구하는 이런 국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그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취급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다르게 취급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 대해서 다른 세율을 적용시킨다면은 어떻게 다르게 적용시키는 것이 공평하겠습니까? 아마 일반인들이 대부분 생각할 때 노동소득은 기본적으로 서민층, 중산층이 중심이 되는 그런 소득이 있기 때문에 노동소득은 낮은 세율을 적용시키고 자본소득, 다시 말해서 이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득에 대해서는 높은 단계의 세율을 적용시키는 것이 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 북유럽 그야말로 복지가 복지가 남 잘 돼 있고 공평을 강조할 것 같은 이 네 개의 북유럽 국가들은 완전히 다른 형태의 소득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민 중산층의 소득이 되는 이 노동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이 더 높고 부자들이 소득의 원천이 되는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율이 더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일본의 이원소득 세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세제를 벌써 1990년대에 벌써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방하는 198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90년대 어느 정도 성숙이 된 상태입니다. 자, 지난번에 강의에서 이야기했듯이 개방화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자본소득과 노동소득 어느 것이 더 이동이 자유로운가 생각해 보십시오. 자본소득은 여러분도 아마 피부 좀 느끼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구자에 있는 돈을 지금 언제든지 다 매초 스스로 이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일본이나 미국, 독일 이렇게 돈을 우리가 이전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각국이 가지고 있는 세율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 소득을 마음대로 이동이 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이런 그 북유럽 국가처럼 형평을 강조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당연히 부자들의 소득에 대한 자본 소득에 대해서는 그럼 70%, 80% 높은 세율을 적용시켜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자본 소득들은 전부 다른 나라도 1, 2초 만에 다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형평을 위한 그 정책이 결국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돈은 다 빠져나가고 세금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에 형평을 그렇게도 강조하던 북유럽 국가, 스웨덴을 포함한 이 북유럽 국가들은 완전히 거꾸로 하게 된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여기 떨어지는 이런 그 노동소득에 대해서 오히려 높은 세율을 부과하게 된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이런 이 개방으로 인한 정책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것이, 러시아를 포함한 이런 사회주의 국가들의 소득세율의 변화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득세 체계는 누진 구조를 가지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서구에 있는 많은 국가들,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득세 구조를 보면 전부 누진 구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낮은 단계의 소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 높은 단계의 소득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누진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과거 이 러시아를 포함해서 이 사회주의를 겪은 국가들에게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제일 처음 1994년 에스토니아부터 시작했는데요. 소득세제를 단일 세율로 바꿔버린 겁니다. 자, 단일 세율이 뭡니까? 서민에 대해서나 최고의 부자에 대해서나 똑같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94년도에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26%의 단일 세율을 적용시킨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물론 이 에스토니아라는 국가는 굉장히 조그만 국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회주의의 어떤 종족이라 볼 수 있는 러시아를 한번 봅시다. 러시아도 2001년도에 13%의 단일 세율을 적용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엄청난 일종의 그 조세 혁명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회주의는 혁명을 했습니다. 이제 사회주의가 혁명을 통해서 가지게 된 것은 가난밖에 없었습니다. 그 역사가 증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거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다른 혁명을 했는데 그 혁명의 진원지는 바로 세금에서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서구 국가도 감히 하지 못하는 소득세제에 있어서 누진 구조를 과감하게 탈피해서 단일 세율로 적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과거 이 사회주의를 한 동구권의 많은 국가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세르비아,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 조지아, 루마니아 거의 모든 세제를 단일 세율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서 소득세제를 단일 세율로 바꾼다면은 아마 그 정권은 아마 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소득세에 있어서의 형평이라는 이런 논리도 과거 사회주의를 경험한 이 국가들은 지금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불공평한 이런 이 단일 세율로 적용되고 있는 이것이 지금 세계가 흘러가는 어떤 그 방향이고 어떤 규범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앞으로 선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제도에 앞서서 국민들의 사고입니다. 국민들의 사고가 미래지향적이고 성장지향적인 이런 사고를 가지게 되면은 그 나라는 선진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찰스 다윈의 유명한 책을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가장 인용이 많이 되고 있는 이 문구가 있습니다. 결국 살아남는 종은 가장 힘이 센 강한 종도 아니고 머리가 좋은 스마트한 이런 종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종은 결국 변화에 가장 적응을 잘하는 이런 종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개방안은 지금 전 세계에서 나름대로 적응하려고 경쟁하고 있는 큰 하나의 세상의 변화고 규범입니다. 자,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이 제도에 앞서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가 이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사고의 변화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결코 한국이 선진화의 문턱을 밟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